유독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 얇은 소복 차림으로 깊은 산속을 헤매던 어린 형제가 있었으니 악독한 계모의 소나기를 벗어나 살기 위해 맨발로 도망쳤으나 살을 애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끝내 정신을 잃어가던 찰나 저 멀리서 눈 밟는 소리와 함께 의문의 그림자가 아이들을 덮쳐오고 혹여나 계모가 보낸 추격꾼일까 싶어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든 형제 앞에 나타난 것은 호랑이도 아니요 저승사자도 아닌 콧물을 훌쩍이는 동네 바보 나무꾼이었는데,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던 엄동설안의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산짐승조차 굴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는 매서운 날씨였습니다. 마을 어귀 다 낡아 빠진 무명 저고리 하나를 걸친 사내 하나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줄에 들어선 듯 보였으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콧물이 말라붙은 얼굴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석수라 불렀습니다. 석수의 지게에는 제 몸집보다 더 큰 땔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굵은 두 발은 집신 사이로 붉게 얼어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석수는 연신 희죽거리며 웃고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나무를 가져다 주면 송진사 댁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품삯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놀던 짓궂은 아이들이 석수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멩이가 지게의 나무틀을 때렸고 개 중에는 석수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프다. 하지 마라. 석수가 울상을 지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아이들은 혀를 내밀며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거나 쫓아갈 법도 하건만 석수는 그저 땅에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 길가로 치울 뿐이었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밟고 넘어질까 걱정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미련하리만치 착한 사내가 바로 석수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송진사의 기와집 대문 앞, 석수는 언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 나무 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의 송진사가 곰방대를 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지게에 가득 쌓인 나무를 쓱 훑어보더니 대뜸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이놈아, 나무 꼴이 이게 뭐냐? 젖은 나무를 해오면 아궁이의 불을 어찌 떼란 말이냐? 아닙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마른 놈으로만 골라왔습니다. 시끄럽다. 그리고 오다가 나무까지 하나 흘린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쯧쯧, 일처리가 이리 허술해서야. 송진사는 트집 잡을 것도 없는 땔감을 두고 한참이나 핀잔을 주더니 결국 품상 주머니는 꺼내지도 않고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오늘은 공쳤다 생각하고 썩 물러가거라. 내 너를 불쌍히 여겨 밥값 대신 이 나무라도 받아주는 것이니 고맙게 알라 이 말이야. 나으리, 오늘 쌀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썩 꺼지지 못해. 송진사가 곰방대로 석수의 어깨를 툭 밀치자 배를 골아 기운이 없던 석수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눈밭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야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석수는 닫힌 대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따질 지능도 힘도 없는 그는 그저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다시 빈지게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프다. 어머니 보고 싶다. 석수는 터덜터덜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가기엔 너무 춥고 배가 고파 산속에 숨겨둔 칡뿌리라도 캐먹을 요량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바위 틈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세상 속에 더 하얀 소복을 입은 어린아이 둘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작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형 현이와 동생 운이. 명문가 자제로 태어났으나 부친이 의문사를 당한 직후 돈도 고른 계모가 자신들을 노비로 팔아넘기려 하자 한겨울 산속으로 도망쳐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형님, 나 춥고 너무 졸려. 동생 운이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웅얼거렸습니다. 속눈썹에는 이미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형 현이는 자신의 얇은 옷자락으로 동생을 감싸 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운아. 자면 죽어. 조금만 참아. 아버지가 우리 보고 계실 거야. 헌데 현이 역시 한계였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의식은 가물가물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현이는 흐려지는 눈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얼어 죽어야 하는 이 현실이 사무치게 원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을 밟는 투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멧돼지일까 아니면 저승사자일까. 아이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바로 석수였습니다. 칡뿌리를 찾아 헤매던 석수의 눈에 바위 틈에 웅크린 작은 생명체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석수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비볐습니다. 처음에는 산신령이 보낸 토끼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사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말입니다. 석수는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의 어른이라면 너희 누구냐, 부모는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 순서였을 테지만 바보 석수의 사고방식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춥다, 그리고 배고프다. 그것은 석수 자신이 평생 뼈저리게 느껴온 감각이었기에 설명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추워 보이는구나. 석수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겉옷, 털이 숭숭 빠진 낡은 개가죽 조끼를 벗었습니다. 그 조끼를 벗으면 당장 자신의 살갗이 찢어질 듯 추울 텐데도 그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석수는 성큼성큼 다가가 아이들 위로 그 투박하고 냄새나는 조끼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크고 거친 손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이들의 뺨과 손을 마구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힘내라. 안 춥다. 안 추워.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화로보다 뜨거운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몽롱하던 현이와 운이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사내의 체온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앞에는 콧물을 훌쩍거리며 해맑게 웃고 있는 바보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석수는 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까 산을 오르다 운 좋게 발견한 얼어붙은 산딸기 몇 알과 흙 묻은 칡뿌리 조각이었습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둔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 손을 내밀며 세상에서 가장 순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때린다. 맘 먹자. 맘. 맘은 밥을 뜻하는 석수만의 말이었고 안 때린다는 말은
자신이 맞고 살았기에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안심시키는 말이었습니다. 현이는 멍하니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점잔을 빼던 양반들은 자신들을 돈 몇 푼에 팔아치우려 했는데 천하에 비천해 보이는 이 바보 사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안도감이자 누군가의 온기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석수가 건넨 칡뿌리를 받아들고 동생의 입에 먼저 넣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었지만 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그 작은 바위 틈만큼은 세상 그 어느 안방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비천한 나무꾼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천재 형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석수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귀신이 나올 법한 흉가나 다름없는 초라한 토담집이었습니다. 지붕의 볏짚은 반쯤 썩어 문드러져 하늘이 숭숭 고였고 벽에는 어른 주먹만 한 구멍이 나 있어 황소바람이 제 집인 양 드나들었습니다. 비단 금침에서만 자라온 현이와 운이 형제에게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 그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쥐며느리들. 하지만 두 아이는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썩은 지붕 아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받아준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들 춥지. 석수는 방 아랫목에 아이들을 앉혀두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땔감이라고 낚아 산에서 주워온 젖은 나뭇가지뿐이라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석수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싸늘하게 식어있던 구들장에 미미하게 남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끼니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석수가 입을 2개나 더 늘렸으니 그 가난한 살림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수가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감싸준 무언가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디서 얻어왔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한 덩이와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먹어라. 맘이다, 맘. 석수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밥그릇을 아이들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아이들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동생 운이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멈칫하며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석수를 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안 드십니까? 아저씨는 어쩌고요? 그러자 석수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퉁퉁 두드리며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아까 오다가 소 잡아먹었다. 배가 이만해졌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는커녕 맹물로 배를 채워 출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석수는 아이들이 미안해할까봐 연신트림하는 신용까지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현이는 그 모습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아온 양반 어른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더 내놓으라며 아랫사람들을 쥐어짰습니다. 헌데 이 남자는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밥을 생판 남인 자신들에게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 저 먹어도 되겠습니까? 운이가 울먹이며 묻자 현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어라. 남기지 말고 다 먹어. 그게 아저씨 마음 받는 거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동안 석수는 부엌 구석으로 가서 물동이에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빈 위장을 찌르듯 넘어갔지만 밥알을 씹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정말로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외풍이 심해 코끝이 시려오는 밤, 세 사람은 낡은 이불 하나를 덮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누웠습니다. 석수는 아이들이 추울까 봐
자신의 양팔을 벌려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품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흙냄새와 땀 냄새는 묘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석수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올 때쯤 현이가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우나, 자느냐? 아니, 잠이 안 와. 동생 운이가 석수의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 아저씨 진짜 바보 맞나 봐. 아까 물 마시는 거 다 봤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나는데도 거짓말하고. 그래, 천치 바보지. 셈도 못하고 자기 입속도 못 챙기고. 현이의 목소리는 차가운 듯 했지만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님, 우리 친아버지 기억나? 아버지는 훈장님 앞에서 내가 천잠은 못 외운다고 회초리로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셨잖아. 한 번도 안아준 적 없고. 운이가 석수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여기가 더 좋아. 냄새나고 더럽고 배고픈데 그냥 이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현이는 대답 대신 석수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천재라 불리던 자신들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들을 구한 건 돈 많은 양반도 지혜로운 선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이 바보 나무꾼이었습니다. 현이는 어둠 속에서 맹세했습니다. 이 미련한 남자가 자신들을 지켜주었으니 이제는 자신이 이 남자를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같이 나무를 하러 나갔던 석수가 해가 중천에 떠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에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이들이 기겁하며 달려나가자 석수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애들 줄 고기 살 돈인데. 사연인즉슨 이러했습니다. 악덕 지주 송진사 댁에 가서 밀린 장작값을 달라고 사정하다가 송진사의 하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저 맞기만 한 것이 아니라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지난달부터 모아온 엽전 몇 푼마저 흘리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나으리가 발로 뻥 찼다. 돈 안 준다. 때리기만 한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석수는 자신의 몸이 아픈 것보다 오늘 저녁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사실에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고기국 먹여준다고 했는데 내가 바보라서 미안하다. 어른이 아이처럼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는 현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힘없는 자를 짓밟는 송진사에 대한 분노이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만 지냈던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자 하얗게 질린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고만 있는 6살짜리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신동이라 불리며 어른들의 장부 실수를 단번에 찾아내던 천재의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울고 있는 석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수건을 꺼내 석수의 피 묻은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저씨, 그만 우십시오. 어린아이답지 않은 단호한 목소리에 석수가 딸꾹질을 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현아. 현이는 뒤를 돌아 동생 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운이 역시 형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운이의 눈매가 형을 닮아 매섭게 그리고 영악하게 변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만이 통하는 무언의 신호가 오고 간 것입니다. 운아, 준비해라. 현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예, 형님. 우리 밥값은 해야지.
감히 우리 아버지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겠어. 현이는 부엌에서 숯검댕을 가져와 자신의 얼굴과 동생의 얼굴에 칠했습니다. 귀티나는 얼굴을 숨기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거지꼴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꼬질꼬질한 얼굴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현이는 멍하니 앉아있는 석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저씨, 갑시다. 어딜, 송진사 댁은 무섭다. 또 때릴 거다. 석수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현이가 석수의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아저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바보 나무꾼의 손을 잡고 그보다 더 꾀죄죄한 몰골을 한 쌍둥이 꼬마 둘이 비장한 표정으로 송진사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보와 천재들이 세상 밖으로 던지는 첫 번째 출사표였습니다. 송진사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걷어찬 그 바보 곁에 호랑이 새끼 2마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송진사의 기와집 대문 앞은 그 위세만큼이나 높고 차가웠습니다. 소슬대문 아래 선 3사람의 그림자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멍이 든 눈으로 겁을 잔뜩 집어먹은 석수, 그리고 그 양옆을 지키고 선 자그마한 2아이.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저씨, 저만 믿으세요. 제가 신호하면 무조건 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생 운이가 석수의 옷자락을 당기며 비장하게 속삭였습니다. 석수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아이가 시키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송진사 나으리 계시오. 현이가 대문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뛰쳐나왔고 낮잠을 자다 깬 송진사가 짜증 섞인 얼굴로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떤 놈들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행패냐. 송진사가 마루로 내려서자마자 동생 운이가 기다렸다는 듯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송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잡고 늘어지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우리 아저씨 돈 내놓으시오. 배고파 죽겠소. 쌀 준다고 일 시키고 왜 돈 안 줍니까? 이거 안 놔.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놈들이. 송진사는 기겁하며 다리를 흔들어댔지만 운이는 찰거 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 줄 때까지 안 갈 거요. 동네 사람들. 여기 사람 굶어 죽소. 부자 나으리가 거지 돈 떼먹소. 운이의 목청이 어찌나 큰지 담장 넘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송진사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이 놈들을 끌어내지 않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운이를 떼어내려 달려들었고 석수는 내 새끼 건드리지 말라며 운이를 감싸 안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송진사는 곰방대로 마루를 탁탁 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난동에 쏠려 있을 때 형현이는 조용히 그리고 재빠르게 사랑채 열린 문틈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사랑방 안쪽 송진사가 방금까지 보고 있던 장부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이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거리는 좋기 10걸음이 넘었지만 현이의 눈에는 깨알 같은 먹물 글씨들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소장료 수입 1,000냥, 관아 상납금 500냥. 현이의 동공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천재적인 두뇌가 장부의 숫자를 순식간에 계산하고 조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부 오른쪽 하단,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부분에서 현이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쌀백 가마를 관아에 보냈다고 적혀 있는데
뒷장에는 창고 재고가 그대로였습니다. 현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세히 보니 숫자 1자에 교묘하게 붓칠을 더해 십자로 바꾼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붓의 농담이 미세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을 장부 조작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현이는 그 장부의 내용을 머릿속에 통째로 각인시켰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놈들 썩 꺼지지 않으면 관아에 넘겨 경을 칠 것이다. 송진사가 씩씩거리며 소리치자 하인들이 석수와 운이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석수와 운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송진사는 콧방귀를 뀌며 뒤를 돌았습니다. 잠깐. 그때 소란통에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던 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송진사가 가소롭다는 듯 돌아보았습니다. 뭐냐? 너도 매타작을 당하고 싶으냐? 현이는 송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으리, 방금 보시던 장부 셋째 장 5번째 줄. 관금미 100석 납부라고 적으셨지요? 송진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헌데 바로 뒷장 창고 재고 목록에는 어찌하여 곡식량이 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숫자 1자 위에 덧치한 먹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아 번들거리고 있더군요. 송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어린 놈이 저 멀리서 그걸 봤을 리가 없는데 말하는 내용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현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오직 송진사만이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습니다. 이 사실을 사또께서 아시면 어찌 될까요? 세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한 죄. 곤장으로 끝날 일은 아니겠지요. 송진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꼬마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눈빛 속에 서슬퍼런 칼을 감추고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송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일한 품삯, 그리고 아까 나으리의 하인들에게 맞아 다친 치료비. 그거면 됩니다. 현이는 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정당한 대가,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 밖으로 나온 현이의 손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쫓겨나 울고 있던 석수와 운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아, 그게 뭐냐? 돈이냐? 석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현이는 엽전 꾸러미를 석수의 거친 손에 쥐어주며 빙긋 웃었습니다. 예, 아저씨. 송진사님이 미안하다며 치료비까지 넉넉히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그 호랑이 같은 양반이? 우리 현이 대단하다. 대단해. 석수는 아이처럼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운이는 형에게 윙크를 보냈고 현이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보 나무꾼 가족이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거둔 첫 번째, 그리고 아주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석수의 집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돼지, 비계가 숭숭 들어간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고슬고슬한 흰 쌀밥이 상에 올랐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들. 석수는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아이들 숟가락에 올려주느라 바빴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며 먹는 아이들을 보는 석수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배불리 밥을 먹고 난 뒤 현이는 석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단순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언제까지 송진사댁 눈치만 보며 나무를 하실 겁니까? 그야
나무를 해야 돈을 주니까 그렇다.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방법을 바꿔보시지요. 현이는 부직갱이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겨울에 땔감을 구하느라 애를 먹을까요? 날이 추워지면 땔감 값은 오르는데 눈이 오면 나무꾼들이 산에 못 가니까 나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석수는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품삯 땔감을 하시는 겁니다. 품삯 땔감. 예. 부잣집들을 찾아가서 미리 돈을 받으세요. 대신 겨울 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마른 장작을 대문 앞까지 배달해 주겠다고 약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매달 정해진 날에 물건을 대주는 품삯, 장작의 시초가 된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당시 나무꾼들은 장날에 나무를 지고 나가 팔리기를 기다리거나 양반집에서 부르면 타는 시기였기에 수입이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저씨는 힘이 세고 누구보다 부지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현이는 석수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걸 다 압니다. 아저씨가 약속하면 틀림없다는 거요. 그게 아저씨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석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바보라 손가락질만 받았지 누군가가 자신의 정직함을 무기라며 인정해 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운이가 같이 가서 말하는 걸 도와줄 겁니다. 다음 날부터 석수의 지게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이가 앞장서서 귀염성 있게 말을 붙이면 석수가 우직하게 고개를 숙이며 약조했습니다. 비가 와도 가져옵니다. 눈이 와도 가져옵니다. 젖은 나무는 절대 안 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폭설이 쏟아지던 날 새벽 어김없이 대문 앞에 쌓여있는 뽀송뽀송한 장작을 보고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역시 석수야. 바보라더니 약속 하나는 칼같이 지키는구먼. 이 집 장작이 제일 좋아. 불도 잘 붙고 입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둘 고정거래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댁, 최부자댁, 심지어 관아의 이방까지 석수에게 땔감을 주문했습니다. 석수의 집 마당에는 쌀가마니와 엽전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썩어가던 지붕을 걷어내고 튼튼한 기와를 올렸고 바람이 숭숭 들던 벽은 황토를 발라 따뜻하게 메웠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누렇게 떴던 아이들의 볼에는 홍조가 돌았고 매일 주눅 들어있던 석수의 어깨는 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잠자리에 누운 석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아, 운아, 고맙다. 나 같은 바보를 사람답게 살게 해줘서. 그 말에 현이는 가만히 석수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우릴 살리신 겁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죽었을 겁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었지만 기와지붕 아래 세 사람이 덮고 있는 이불 속은 한여름처럼 뜨거웠습니다. 바보의 희생과 천재의 지혜가 만나 차갑던 운명의 수레바퀴를 서서히 따뜻한 쪽으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허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복이 커질수록 그림자 속에서 이를 갈며 지켜보는 검은 눈동자 또한 커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건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거치기는커녕 더욱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춘궁기, 즉 보릿고개가 닥쳐온 것입니다. 겨우내 저장해 둔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햇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하는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마을에 유독 배부른 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악독한 지주 송진사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가을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짐작이나 한 듯 헐값에 곡식을 사들여 창고에 그득히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꼴을 보면서도 쌀 한 톨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쌀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대고 있었지요. 쌀 한 되의 단량이라니 이건 도둑놈 신부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싫으면 관두게. 자네 말고도 쌀 달라고 줄 선 사람이 10리 밖까지 늘어서 있으니. 송진사는 곰방대를 빨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반문서를 맡기고 쌀을 얻어가야 했습니다.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석수의 집도 사정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품삯뗄감으로 제법 돈을 모았다고는 하나 굶주린 이웃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석수가 곳간을 열어 퍼주다 보니 어느새 독이 비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그러다간 우리까지 굶어 죽습니다. 동생 운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석수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앞집 개똥이네는 젖먹이가 굶고 있다잖냐. 내가 덜 먹으면 되지. 어찌 모른 척하냐. 현이는 그런 석수의 투박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바보라 손가락질 받지만 그 누구보다 심장이 뜨거운 남자. 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착한 남자가 더 이상 자기 살을 깎아 남을 돕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노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송진사의 저 탐욕스러운 배를 갈라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이는 지도를 펼쳐놓고 밤하늘과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운아,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거다. 그것도 아주 늦은 장마가. 장마, 그럼 농사는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지. 하지만 저기 산비탈에 있는 척박한 땅, 자갈밭은 달라. 물이 잘 빠져서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풍작이 들지. 반대로 송진사가 눈독 들이고 있는 저 기름진 안골로는 물에 잠기면 썩어버릴 테고. 현이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송진사에게 안골론을 먹이고 우리는 자갈밭을 산다. 작전명은 입도선매.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미리 밭대기로 사고 파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생 운이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운이는 장터며 주막이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웃거리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이 그러는데 올가을엔 안골론에서 황금쌀이 쏟아질 거래. 용한 점쟁이가 그랬대. 저 바보 석순의 꼬마 아니냐? 쟤네 형이 신동이라던데. 그럼 그렇고 말고 쟤네가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났잖아. 이번에도 뭐가 있는 게 분명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곧 송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욕심 많은 송진사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지요. 그는 즉시 하인들을 풀어 정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현이는 송진사가 미끼를 물 때를 기다려 일부러 석수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안골론을 사야 합니다. 거기만 사면 우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요. 담장 밖에서 엿듣던 송진사의 하인이 이 말을 듣고 헐레벌떡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송진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그 맹랑한 꼬맹이 놈들이 안골론을 노리고 있었구나. 내가 그 꼴을 볼 줄 알고 당장 채비를 하거라. 송진사는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안골론 주인들을 찾아가 웃돈을 얹어주며 밭대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논 주인들은 횡재했다며 좋아했고 송진사는 석순애가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며 킬킬거렸습니다. 반면 석순은 현이의 말대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산비탈 자갈밭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보가 드디어 미쳤다며 혀를 찼지만 석순은 그저 현이를 믿었습니다. 현이가 사라면 사는 거다. 우리 현이는 거짓말 안 한다. 그리고 여름이 왔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대홍수였습니다. 송진사가 전 재산을 털어 사들인 안골로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벼들은 뿌리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송진사는 빗속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불어난 물은 야속하게도 그의 전 재산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산비탈에 있는 석수의 자갈밭은 달랐습니다. 빗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간 덕분에 벼들은 오히려 물을 흠뻑 머금고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가을이 되자 자갈밭은 황금빛 물결로 일렁였습니다. 그해 가을 유일하게 풍년을 맞은 곳은 석수의 밭뿐이었습니다.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쫄딱 망한 송진사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결국 자신의 기와집과 남은 땅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현이는 그 모든 것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이 집은 아저씨 겁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앞, 석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며 쫓겨나던 자신이 이 고래등 같은 집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현아, 이게 다 꿈은 아니지. 내가 정말 이 집 주인이냐? 예, 아버지. 꿈 아닙니다. 현이가 처음으로 석수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석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집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귀한 현이가 자신 같은 천치를 아버지라 불러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사무치게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송진사가 쫓겨나던 날, 그는 석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현이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나으리처럼 매정하지 않습니다. 현이는 송진사에게 작은 초가집 한 채와 밭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평생 소작농으로 살며 땀 흘려 일하십시오.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석수가 최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고을을 넘어 한양 근처까지 흘러갔습니다. 바보 천치가 하루아침에 만석군이 되었다더냐? 그렇다네. 근데 그게 다 그 집 쌍둥이 아들들 덕분이라지 뭔가. 신동도 그런 신동이 없다더군. 어느 화려한 대갓집 안 채 비단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거울 앞에서 단장을 하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빗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그녀의 눈매가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4년 전 노비상인에게 넘기기 직전에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전처의 자식들. 분명 얼어 죽거나 짐승밥이 되었어야 할 그 아이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이와 운이. 설마 그 질긴 목숨이 아직 붙어 있는 게냐? 여인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그 석수라는 자에 대해 낱낱이 알아오너라. 특히 그 집에 산다는 아이들, 얼굴을 그려오란 말이다. 여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보를 부자로 만들 만큼 재주가 뛰어나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내 핏줄은 아니나 내 부귀영화를 위해 쓰일 도구라면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렇고 말고. 평화롭던 석수의 집에 검고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행복을 맛보기 시작한 세 사람 앞에 과거의 망령이 탐욕스러운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순의 집 마당에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붉은 고추가 멍석 위에 널려 있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익어가는 그야말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아저씨, 이 비단옷 좀 입어보시라니까요. 읍내 포목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맞춰왔단 말입니다. 동생 운이가 색동저고리를 들고 석수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평생 무명바지에 집신만 신고 살아온 석수는 그 매끄러운 비단 감촉이 영 어색하고 부끄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싫다. 간지럽다. 나는 그냥 무명이 좋다. 이거 입으면 일도 못하고 똥지개도 못 진다. 이제 대감마님 소리 듣는데 똥지개가 뭡니까? 얼른요. 형현이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하고 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투박한 등. 현이는 붓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이 따뜻한 울타리가 세상의 모진 바람을 다 막아주기를 말입니다. 허나 운명의 신은 가혹하게도 그 소박한 바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썩 문을 열지 못할까. 평온함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고함이 대문 밖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에 현이의 손에서 붓이 툭 떨어졌습니다. 소슬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길을 터주었고 그 뒤로 화려하게 치장된 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의 휘장이 거치고 모습을 드러낸 여인. 짙은 화장의 서리빨 같은 눈매, 머리에는 옥으로 만든 비녀를 꽂은 그녀는 바로 죽은 친부의 후실이자 4년 전 형제를 팔아넘기려던 계모,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현이와 운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잊고 싶었던 악몽,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게 했던 그 공포의 대상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 운이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윤씨 부인은 흙투성이 마당에 비단신을 내디디며 오만한 눈빛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는 꼴을 보자 그녀의 눈동자에 탐욕스러운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오호라,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내 남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쥐새끼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남의 집에 신발도 안 벗고. 석수가 엉거주춤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윤씨 부인은 석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싸주며 경멸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천한 냄새는 또 무엇이냐? 내 놈이 바로 그 바보 나무꾼이냐? 바보라니, 말씀이 심하시오. 나는 이 집 주인이오. 주인, 주제를 알아야지. 윤씨 부인은 품에서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포박해라. 양반가의 자식들을 유괴하여 4년간 부려먹고 그 아이들을 앞세워 사기 행각을 벌여 재물을 모은 죄. 내 오늘 그 죄를 물으러 왔다. 유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요. 석수가 펄쩍 뛰었지만 이미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억센 소나기가 석수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아저씨.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윤씨 부인의 하인들이 아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놔, 이거 놓란 말이야. 현이와 운이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독살스럽던 눈매가 순식간에 슬픈 어머니의 눈으로 변하더니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달고 연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들, 현아, 운아, 어미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저리 비켜, 당신이 무슨 어머니야. 현이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릴 노비로 팔아넘기려 한 게 누군데 아버지를 독살하고 우리까지 짐승처럼 팔아치우려 했던 걸 잊었어. 현이의 외침에 포졸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럽게 통곡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저 흉악한 놈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제 어미도 모자라보고 저런 험한 말을 한단 말이냐. 분명 저놈이 아이들을 세뇌시킨 것이야. 윤 씨 부인의 손가락이 포박된 석수를 가리켰습니다. 저놈은 아이들의 몸만 훔친 게 아니라 영혼까지 더럽혔구나.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내 아들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치고 또 쳐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곤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아이들의 비명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내색보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때리지 마시오. 애들 놀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나만 때리시오. 바보 석수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땅에 박으며 빌었습니다. 자신이 왜 맞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 싶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더 쳐라. 저놈이 입을 다물 때까지. 윤 씨 부인은 잔인했습니다. 곤봉이 다시 석수의 등과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석수의 입에서 쿨럭하고 붉은 피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만. 현이와 운이가 울면서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발로 짓밟아 다가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현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송진사를 무너뜨리고 꾀로 돈을 벌었지만 저 무자비한 권력과 폭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매질을 멈추지 않으면 아버지 같은 석수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아이들 곁으로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현이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끔찍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보거라. 저 바보 놈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꼴을. 내 놈들이 계속 어머니를 부정하고 버틴다면 나는 관아에 고해서 저놈을 사형시킬 것이다. 양반 자제를 납치한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싼 대역죄인 거 알지? 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뱀처럼 현이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저 바보 놈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물론 너희가 번 그 돈도 다 내 것이 되겠지만 말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석수의 목숨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미련하고 착한 남자가 자신들 때문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현이는 피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려 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 운이 역시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떨고 있었지만 형의 눈빛을 읽고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석수를 향해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심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매질이 멈추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마당에 현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뭐라. 석수가 퉁퉁 부은 눈을 힘겹게 뜨며 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현아, 그게 무슨 소리냐? 현이는 석수의 시선을 피하며 윤 씨 부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양반의 자손입니다. 천한 나무꾼 따위가 우리 아버지가 될 수는 없지요. 그동안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 현아,
현아, 너 왜 그러냐? 내가 잘못했다. 가지 마라. 석수가 피 묻은 손을 뻗으며 기어가려 했지만 포졸이 발로 그의 등을 짓밟았습니다. 운아, 너도 가는 거냐? 나랑 살기로 했잖냐? 고기국 먹고 살기로 했잖냐? 운이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형의 등 뒤에 숨어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윤 씨 부인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붉은 입술을 비틀어 웃었습니다. 오냐, 그래야 내 아들이지. 자,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더러운 곳에 너무 오래 있었어. 그녀는 아이들을 가마에 태우고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집 안에 곳간 열쇠와 땅 문서를 모두 챙기라는 신호였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기 직전 현이는 마지막으로 석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클바닥에 처박힌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손을 뻗고 있는 남자. 핏줄도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유일한 아버지. 기다려요. 아저씨.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현이는 마음속으로 피에 맹세를 새기며 가마문을 닫았습니다. 출발해라. 윤 씨 부인의 명령과 함께 가마꾼들이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가마 행렬이 멀어져 가는 동안 석수의 집 마당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살림살이와 핏자국,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끊어질 듯한 통곡 소리만이 남겨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석수의 집 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며 날아갔습니다. 행복했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천재 형제는 다시금 탐욕스러운 계모의 소나귀, 그 어둡고 깊은 소굴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작은 머리와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윤 씨 부인의 가마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석수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등과 엉덩이는 곤장 자국으로 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입안은 터져 비릿한 쇠맛이 감돌았지만 그 육신의 고통은 찢겨 나간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석수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아 사위가 어둑해질 무렵에야 이웃집 개똥이네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성님, 정신 좀 차려보슈. 이러다 사람 죽겠소. 개똥이가 피투성이가 된 석수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석수는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는 가마가 사라진 마을 어귀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갔다. 내 새끼들이 갔다. 아이고, 이를 어째. 그 독한 여편네가 애들을 생으로 잡아갔네 그려. 마을 안악들이 혀를 차며 깨진 살림살이를 치우고 약초를 찧어 석수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석수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 나간 사람처럼 희죽거리다 울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옮겨진 석수는 아이들이 덮고 자던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불과 아침까지만 해도 현이와 운이의 살냄새가 배어있던 이불이었습니다. 현아, 운아,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프냐? 석수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밥상을 차릴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뒤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쌀 씻는 물 위로 파동을 일으켰지만 석수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우리 현이는 진밥을 좋아하고 운이는 누룽지를 좋아하지.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고슬고슬한 밥이 지어졌습니다. 석수는 밥그릇 3개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밥그릇에는 밥을 고봉으로 수북하게 담고 자신의 밥그릇에는 조금만 담았습니다. 밥상을 차려 방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애들아,
밥 먹자. 고기국은 없어도 갓 지은 밥이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막. 뼈를 깎는 듯한 정막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아저씨 맛있다며 제잘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석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다시는 그 작은 입으로 밥을 오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수는 밥상을 앞에 두고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숟가락을 쥘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나무를 했고 아이들을 입히기 위해 매를 맞았습니다. 헌데 이제 먹일 입이 사라졌으니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식어가는 밥알들이 마치 모래알처럼 석수의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그날 밤 석수의 집에서는 밤새도록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화려한 가마를 타고 끌려간 현이와 운이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윤 씨 부인의 집은 마을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있는 99칸 대저택이었습니다. 드높은 담장과 육중한 대문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가마가 앞마당에 도착하자 윤 씨 부인의 표정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가마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려라. 현이와 운이 주춤거리며 내리자마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아이들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품속에 숨겨온 엽전 꾸러미는 물론이고 운이가 아끼던 팽이 하나까지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현이가 항의하려 하자 윤 씨 부인이 부채로 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현이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누가 내 놈들의 어미냐? 천한 것들 같으니라고. 윤 씨 부인은 도끼를 품은 눈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너희를 데려온 건 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내 놈들이 그 바보를 홀려 모았다는 그 재산, 그 돈을 어디다 숨겨뒀는지 알려고 데려온 게야. 말해라. 땅 문서는 어디 있느냐? 그 많은 금괴는 어디다 묻어뒀느냐? 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나였습니다. 그녀에게 핏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뿐이었습니다. 모릅니다. 그건 다 석수 그 사람의 것입니다. 우린 모릅니다. 현이가 끝까지 잡아떼자 윤 씨 부인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독한 것들. 제 아비를 닮아서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좋아, 언제까지 입을 다물 수 있는지 두고 보자꾸나. 그녀는 하인들에게 턱짓했습니다. 이놈들을 저기 뒷뜰광에 쳐넣어라. 입을 열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아이들은 질질 끌려가 어둡고 축축한 광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형님, 나 무서워. 운이가 울먹이며 현이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이는 떨리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현이 역시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고는 하나 고작 10살 남짓한 아이였습니다. 힘과 권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운아, 울지 마라.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하지만 아저씨 많이 다쳤잖아. 피도 많이 흘리고. 운이의 말에 현이의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석수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가지 말라고 손을 뻗던 그 모습. 아저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현이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원한도
석수 아저씨의 희생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간다. 그리고 저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박살 내버릴 거야. 현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다시 석수의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석수는 곡기를 끄는 채 빵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되어 죽을 쑤어다 주었지만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몸은 비쩍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초점 없는 눈은 퀭하니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바보 석수가 아주 미쳐버렸어. 하긴 제 자식처럼 키운 놈들을 하루아침에 뺏겼으니 오죽하겠어.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석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현이와 운이가 배고프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밥 주세요. 너무 추워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현아, 운아. 석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내 새끼들이 배가 고프구나. 그래, 밥을 줘야지. 내가 밥을 가져가야지. 석수는 홀린 사람처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찬밥 덩어리를 보자기에 싸고 아이들이 좋아하던 곶감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신도 짝짝이로 신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윤 씨 부인의 저택이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10리 길을 걸어 도착한 대궐 같은 집. 석수는 그 높은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차마 대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또 매를 맞고 쫓겨날 테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밥을 전해줄 수 없을 테니까요. 현아, 아빠 왔다. 밥 먹어라. 석수는 담장 너머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혹여나 아이들이 들을까, 아니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보자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때 대문 옆 작은 쪽문이 열리더니 하인들이 음식 쓰레기를 담은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담벼락 밑에 앉아있는 거지꼴의 석수를 보고 코를 막았습니다. 뭐야, 이 미친놈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었네? 에이, 재수 없어. 저리 안 꺼져? 하인 하나가 발길질을 해대자 석수는 보자기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때리지 마시오. 그냥 밥만, 애들한테 밥만 주고 가겠습니다. 이놈이 진짜 돌았나? 내 놈 새끼들이 지금 안방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이딴 찬밥 덩어리를 먹겠냐? 썩 꺼지지 못해. 하인은 석수가 들고 있던 보자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얀 밥덩어리가 흙바닥에 흩어지고 곶감이 진흙탕에 지시겨졌습니다. 안 돼. 내 밥. 애들 줄 건데. 석수는 기겁을 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흙 묻은 밥알을 주워 담으려 손을 뻗었지만 하인들은 그런 석수를 비웃으며 침을 뱉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석수는 진흙탕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흙투성이가 된 밥알뿐. 그것은 마치 산산조각 난 자신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현아, 운아, 아빠가 미안하다. 바보라서 미안하다. 높이 높은 담장 너머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광에 갇힌 아이들이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석수는 차가운 담벼락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가 사랑하는 이를 지킬 힘조차 없을 때 느끼는 그 무력감. 그것은 곤장백개보다 더 아프게 석수의 뼈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른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흙 묻은 밥알을 씻어내리고 석수의 눈물도 씻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맺힌 피멍만은 씻겨지지 않은 채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만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뒤뜰광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틈 없이 견고한 나무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천장 꼭대기에 뚫린 손바닥만 한 환기구로 희미한 달빛만이 감질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형 현이와 동생 운이가 이곳에 갇힌 지도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간 것은 빗물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을 듯한 허기는 이제 고통을 넘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나 배고파. 눈앞이 빙빙 돌아. 운이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현이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운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곤주림이 겹쳐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 동생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이 역시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고 있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운아. 곧 나갈 수 있을 거다. 현이는 동생의 식은땀 흐르는 이마를 닦아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며칠 못 가 동생이 먼저 숨을 거둘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자물쇠가 풀리고 쾅 문이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아이들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그림자,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한 그릇과 고기 반찬이 들려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자 운이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밥. 윤 씨 부인은 밥그릇을 아이들 코앞에 흔들어 보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고프지? 먹고 싶지? 예, 먹고 싶습니다. 주세요. 운이가 기어가려 하자 현이가 동생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안 돼. 저건 미끼야. 윤 씨 부인은 깔깔거리고 웃으며 밥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죽신으로 밥그릇을 툭 차서 흙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하얀 쌀밥이 시커먼 흙과 뒤섞여 버렸습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그래도 배가 고프면 핥아 먹으렴. 개처럼 말이야.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해보거라. 그 바보놈과 모은 재산을 어디다 숨겼느냐? 땅 문서는 어디 있느냐? 그것만 말하면 당장 따뜻한 방에서 고기국을 먹여주마. 현이는 흙바닥에 엎어진 밥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석수 아저씨가 자신들을 위해 굶어가며 지어주던 그 귀한 밥. 아저씨는 단 한 번도 밥을 땅에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현이는 고개를 들고 윤 씨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린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당신 같은 악마에게는 쌀 한 톨도 주지 않을 겁니다. 이 건방진 놈이. 화가 난 윤 씨 부인은 들고 있던 호롱불로 현이의 어깨를 내리치려다 멈췄습니다. 아이가 죽어버리면 재산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니까요. 독종 같은 것들. 좋아, 어디 굶어 죽을 때까지 버텨보거라. 내일 아침에는 내 놈들이 그토록 아끼는 바보 나무꾼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될 테니. 굉음과 함께 다시 문이 닫히고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 부인이 남기고 간 말, 바보 나무꾼의 부고 소식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현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형님, 아저씨 죽는데 우리 아저씨 죽는 거야? 운이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이는 동생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아저씨는 안 죽어. 우리가 살릴 거야. 반드시. 그날 밤 하늘이 뚫린 듯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번개가 광을 집어삼킬 듯 요란하게 쳤습니다. 빗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다. 뭐가? 운아, 잘 들어. 이 광은 아주 오래된 곳이야. 내가 어릴 때 여기서 숨바꼭질하다가 본 게 있어. 현이는 광의 구석, 썩은 지푸라기가 쌓여 있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널빤지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여기다. 배수구. 그것은 광 바닥에 물이 차면 빠지라고 만들어 둔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무가 썩고 흙이 무너져 개구멍처럼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님, 거긴 너무 작아. 못 나가. 아니, 나무가 썩었어. 파내면 돼. 천둥 소리 때문에 우리가 부수는 소리는 아무도 못 들을 거야. 현이는 손톱이 뒤집어지는 것도 모른 채 썩은 나무 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운이도 형을 따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흘러 흙과 섞였지만 두 형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자신들도 죽고 밖에서 기다리는 석수 아저씨도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썩은 널빤지가 우지끈하고 뜯겨 나갔습니다. 빗물이 들이치는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아이 몸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틈이었습니다. 나가자. 현이가 먼저 머리를 뒤밀고 진흙탕 속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지만 그것은 자유의 감촉이었습니다. 뒤이어 운이가 낑낑거리며 빠져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흙투성이가 된 채 빗속에 섰습니다. 윤 씨 부인의 저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경비병들도 비를 피해 처마 밑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도망가자. 아저씨한테 가자. 운이가 현이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현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대문이 아니라 저택의 안쪽 장독대가 모여있는 후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돼. 왜? 잡히면 죽잖아. 이대로 가면 우린 영원히 도망자로 살아야 해. 그리고 아저씨 누명도 못 벗겨드려. 현이의 눈에서 번뜩이는 빛이 스쳤습니다. 찾아야 할 게 있어. 4년 전 우리가 쫓겨나던 그날 밤 내가 봤던 거 기억나? 운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너무 무서워서 기억 저편에 봉인해 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돌아가시던 날 밤, 계모 윤 씨 부인이 몰래 후원 장독대 밑을 파고 무언가를 묻던 그 모습. 그리고 어린 형제가 도망치기 직전 그곳을 파헤쳐 꺼내서 다시 자신들만의 비밀 장소로 옮겨 묻었던 바로 그것. 설마 그 상자. 그래. 그게 있어야 해. 그게 우리를 살리고 아저씨를 살릴 유일한 무기야. 두 아이는 빗줄기를 뚫고 후원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장독대가 번개 칠 때마다 귀신처럼 번쩍였습니다. 현이는 가장 구석진 곳, 깨진 항아리가 버려진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야. 여기 묻었었어. 두 아이는 다시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은 질척거렸고 돌부리에 손이 찢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그대로 있어줘. 현이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발견해서 버렸을 수도, 썩어서 없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찾았다. 현이가 흙구덩이 속에서 썩지 않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은 낡았지만 기름 먹인 가죽으로 겹겹이 싸매고 오칠을 여러 번 한 덕분에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상자 안의 내용물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하얀 가루약 봉지,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편지 몇 통. 현이는 편지 한 통을 펼쳤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몸으로 가리고 번개 불빛에 의지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자네가 부탁한 비상을 구했네. 이것이면 아무도 모르게 영감을 보낼 수 있을 걸세. 대신 약조한 땅 문서는 잊지 말게나. 송진사. 현이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계모 윤씨 부인이 친아버지를 독살하고 송진사와 짜고 재산을 가로챈 명백한 증거. 어린 형제가 우연히 목격하고 훔쳐나왔던, 그래서 계모가 그토록 형제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그거 뭡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 이건 희망이다. 아저씨를 살릴 수 있어. 현이는 상자를 품속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가슴 속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뒤집을 칼자루가 쥐어진 것입니다. 가자, 우나. 가서 죗값을 받게 해주자. 예. 두 아이는 다시 칠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택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달리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려는 듯이 말입니다. 바보 나무꾼과 천재 형제의 운명을 건 반격은 그렇게 가장 깊고 어두운 밤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장대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저택 담벼락 아래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 있던 석수는 으깨진 밥알과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야 하는디. 석수의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보자기는 이미 걸레짝이 되어 있었고 아이들에게 먹이려던 하얀 쌀밥은 시커먼 흙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석수의 텅 빈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못하고 돌을 던지면 맞고 욕을 하면 웃어넘기던 바보 석수의 껍데기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대신 그 틈 사이로 시뻘건 본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새끼 잃은 어미 곰이 사냥꾼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듯 짓밟힌 지렁이가 꿈틀거리듯 석수의 눈동자에 기이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새끼들 굶으면 안 돼. 석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나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올라 얼굴을 때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석수는 헛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아낸 것은 낡고 녹슨 낫 한 자루였습니다. 평생 나무를 하고 풀을 베어 아이들을 먹여 살렸던 석수의 손때가 묻은 유일한 생계수단.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무를 베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내놔, 내 새끼들 내놔. 석수는 낫을 불끈 쥐고 다시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낫의 날카로운 날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윤씨 부인의 저택 앞. 육중한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세상 모르고 잠든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깔려 있었겠지요. 석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매 맞는 것도 무섭고 저 높은 대문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굶고 있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문 열어. 내 아들들 내놔. 석수는 낫 자루로 대문을 미친 듯이 내려 찍었습니다. 현아, 우나, 아빠 왔다. 아빠가 데리러 왔다. 천둥 소리에 묻혀있던 고함이 대문을 부수는 굉음과 함께 저택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대문을 부수는데? 안채에서 자고 있던 하인들이 기겁하며 뛰쳐나왔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켜지고 졸린 눈을 비비며 대문을 연 문지기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비에 젖은 산발 머리에 눈은 뒤집혀 휘번덕거리고 손에는 시퍼런 낫을 든 사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비켜, 다 비켜. 석수는 낫을 허공에 휘두르며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하인들이 미친놈이다 하고 소리치며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석수를 비웃으며 발길질했겠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드는 미친 사람 앞에서는 장사도 소용없는 법입니다. 어머니, 어디 있느냐? 내 새끼들 어디다 숨겼어? 석수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장독대를 걷어차 깨뜨리고 사랑채 방문을 낫으로 찍어버렸습니다. 깨지는 소리와 비명으로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냐? 그때 안채에서 윤 씨 부인이 비단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소리쳤지만 마당의 꼴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석수가 윤 씨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너, 이 마녀 같은 년. 석수의 눈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낫을 치켜들고 윤 씨 부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들 내놔. 밥도 안 주고 가뒀지? 다 알아. 내놔. 윤 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미친놈이. 여봐라, 뭐 하고 있느냐. 저놈을 당장 막아라. 칼을 들었다. 날 죽이려 한다. 그녀의 비명에 숨어있던 사병들과 건장한 머슴들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잡아, 저놈 잡아.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석수를 에워쌌습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석수는 낫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나무꾼일 뿐이었습니다. 한 놈이 석수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가격하자 석수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틈을 타 다른 놈들이 달려들어 석수의 팔과 다리를 짓눌렀습니다. 낫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현아, 우나. 석수는 진흙탕에 얼굴이 처박힌 채로 발버둥 쳤습니다. 입안으로 흙탕물이 밀려 들어왔지만 그는 목이 터져라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아, 아빠가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처절한 울부짖음에 그를 제압하던 머슴들마저 잠시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윤 씨 부인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금세 안도감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사악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아주 잘 되었구나. 윤 씨 부인은 바닥에 떨어진 낫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여봐라, 당장관아에 알려라. 흉악한 강도가 집에 침입해 재물을 약탈하고 안방마님을 살해하려 했다고 전해라. 네, 강도요? 하인 하나가 되물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를 찾으러 온 아비의 난동이었으니까요. 그래, 강도다.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살인미수범이지. 윤 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참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겠어. 감히 내 집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린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잠시 후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씨 부인은 미리 찢어놓은 옷자락을 보이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교 나으리, 아이고 무서워라. 저놈이 갑자기 낫을 들고 들어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지 뭡니까? 제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으면 이 목이 달아날 뻔했습니다. 포교는 바닥에 묶여있는 석수와 나뒹구는 낫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상황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야밤의 흉기를 든 침입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놈을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매달아라. 관하로 압송하여 주리를 틀고 옥에 가두어라. 내 놈이 죽어나갈 때까지 문초할 것이다. 예. 포졸들이 석수에게 오랏줄을 꽁꽁 묶었습니다. 석수는 더 이상 반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에 피가 엉겨붙어 만신창이가 된 채 그는 젖은 눈으로 윤 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 죽여도 좋은데 우리 애들은 밥은 줬소.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자식 걱정뿐인 그 미련함. 윤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라. 내 놈이 저승에 가면 곧 뒤따라 보낼 테니. 거기서 만나서 실컷 밥이나 먹여주렴. 석수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뒤따라 보낸다니 아이들까지 죽이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이 악귀 같은 년. 내 새끼들은 안 돼. 석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포졸들의 몽둥이 세례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석수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마당의 흙탕물은 석수가 흘린 피와 섞여 붉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힘없는 아비의 반란은 실패했고 탐욕스러운 권력은 또다시 승리하는 듯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더러운 놈. 썩 끌고 가거라. 포졸들이 축 늘어진 석수를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잠깐. 천둥 소리를 뚫고 어둠 속에서 쩌렁쩌렁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저택의 후원 쪽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곳에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클투성이가 된 옷, 비에 젖어 착 달라붙은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는 아이들. 누구냐? 윤 씨 부인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번개가 치며 세상이 하얗게 밝아진 순간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이와 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이의 가슴에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당장 그 손 놓으시오. 그분은 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현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광에 갇혀 있었는데. 하늘이 도왔지요. 당신의 추악한 죄를 밝히라고 말입니다. 현이는 포교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포졸들이 길을 막으려 하자 현이가 눈을 부릅뜨고 호통쳤습니다. 비키시오. 내 손에 들린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감히 길을 막지 못할 것이오. 그 기백에 눌려 건장한 포졸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현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석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석수의 흙 묻은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석수가 눈을 떴습니다. 현아, 우나? 예, 저희 왔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동생 운이가 석수의 묶인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이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4년 전 추위에 떨며 살려달라고 빌던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진실로 악을 단죄하러 온 재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요, 어머니. 현이가 상자를 들어 올리자 윤 씨 부인의 눈동자가 공포로 인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저 상자가 열리는 순간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가 끝장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비는 석수의 피눈물이 아니라 다가올 통쾌한 씻김굿을 예고하는 서곡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가장 깊었지만 그 어둠 끝에서 마침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 현이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윤 씨 부인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빗물에 젖은 오동나무 상자. 겉면의 오칠은 세월의 발에 벗겨졌으나 그 안에 담긴 죄악의 무게만큼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헤매더니 이내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습니다. 저 도둑놈들이 감히 내 안방에서 폐물함을 훔쳐 달아나더니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를 모함하려 드는구나. 여봐라. 저 놈들의 입을 찢고 당장 상자를 뺏어라. 그녀의 서슬퍼런 고함에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주춤주춤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오동나무 상자의 뚜껑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번쩍하고 때마침 내리꽂힌 번개가 상자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사년 묵은 종이 뭉치와 붉은색 독자가 선명하게 찍힌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교 나으리. 현이는 머슴들이 아닌 관아의 포교를 향해 외쳤습니다. 도둑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 여자입니다. 4년 전 멀쩡하시던 우리 친아버지를 독살하고 그 죄를 덮으려 어린 저희를 먼 타국의 노비로 팔아넘기려 했던 인면수심의 살인자란 말입니다. 뭐라, 살인? 포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인 줄 알고 출동했으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유지 윤 씨 부인과 한때 신동이라 불렸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 미친놈이 기어이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윤 씨 부인이 이성을 잃고 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긴 손톱이 현이의 얼굴을 핥히려는 찰나 옆에 있던 동생 운이가 형의 앞을 막아서며 윤 씨 부인의 팔을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악! 윤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형님, 어서 읽어. 사람들 다 듣게. 운이의 외침에 현이는 빗물에 젖지 않도록 소중히 간직했던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청껏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 씨 부인 보시게. 자네가 그리도 원하던 비상을 구했네. 밥에 섞으면 아무런 맛도 냄새도 나지 않을 것이야. 이것으로 영감을 보내고 나면 약주한 안골 논문서는 내게 넘기는 것 잊지 말게. 송진사. 정적.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무거운 침묵이 저택 마당을 감쌌습니다. 송진사. 얼마 전 쫄딱망에 쫓겨난 그 악덕 지주와 윤 씨 부인이 내통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구경하던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럼 전 대감마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독살이라니. 어쩐지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날로 아이들이 사라졌다 했더니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경악에서 경멸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어 윤 씨 부인을 향해 꽂혔습니다. 윤 씨 부인은 클탕물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조작이다. 저놈들이 그를 안다고 가짜 편지를 쓴 게야. 모함이다. 그녀는 포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믿지 마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 천한 놈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하지만 현이는 쐐기를 박듯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이 편지에 찍힌 낙관을 보십시오. 송진사가 쓰던 옥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뜯지도 않은 남은 비상가루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에 가져가 검사해보면 누구의 말이 참인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현이가 흔들어 보이는 약봉지. 그것은 윤 씨 부인에게는 저승사자의 명부나 다름없었습니다. 4년 전 남편을 죽이고 남은 독약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자신의 탐욕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포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윤 씨 부인의 뇌물이 통할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증인과 물증 앞에서 그 역시 법을 집행해야만 했습니다. 여봐라, 이 여자를 당장 포박해라. 예.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석수를 묶었던 오랏줄이 풀리고 대신 비단 옷을 입은 윤 씨 부인의 손목에 차가운 밧줄이 감겼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놈들,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윤 씨 부인은 발악하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고상한 척하던 마님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악귀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이의 시선이 마당 구석,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머슴들에게 향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 아버지를 강도로 몰아 죽이려 하고 우리를 감금 폭행한 저놈들도 모두 공범입니다. 함께 잡아들이십시오. 머슴들은 몽둥이를 버리고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포졸들은 그들 모두를 줄줄이 엮어 굴비 두름처럼 묶어버렸습니다. 마당은 악인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통쾌하게 현이와 운이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현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석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석수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몽둥이에 맞은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 빗물과 섞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눈 좀 떠보세요. 운이가 석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석수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운아, 배 안 고프냐? 그 순간 현이와 운이 그리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죽다 살아난 순간에도 자신의 고통보다 자식의 배고픔을 먼저 챙기는 저 미련한 사랑. 그것은 윤 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모성 연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짜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니요, 안 고파요. 아버지 덕분에. 현이는 석수의 피 묻은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 나쁜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집에 가요. 가서 따뜻한 밥 해드릴게요. 집. 그래, 집. 석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눈 사이로 맑고 선한 눈동자가 아이들을 담았습니다. 내 새끼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석수는 그 말을 끝으로 안도감에 기절하듯 현이의 품에 축 늘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현이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달려들어 석수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과 그 일당들은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는 내내 내가 억울하다. 송진사 그놈이 시킨 짓이다라며 추하게 발버둥 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에이, 퇴. 짐승만도 못한 여편네. 천벌을 받은 개야. 바보 석수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꼴 좋다.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 당연한 이치가 오늘 밤
이 비와 함께 증명된 것입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는 대대적인 국문이 열렸습니다. 송진사 역시 잡혀와 윤 씨 부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물어뜯고 싸웠지만 현이가 찾아낸 증거와 운이의 증언 앞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서리빨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윤 씨와 송 씨는 공모하여 가장을 독살하고 어린 자식들을 물건처럼 팔아넘기려 하였으며 선량한 백성을 무고하여 죽이려 한 대역죄인이다. 이에 두 사람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두 죄인은 곤장 100대를 친 후 평생 노비로 삼아 관아의 똥물을 푸게 하라. 사또 나으리, 노비라니요. 내가 양반인데. 윤 씨 부인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고 송진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몰수된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가로챘던 선산과 논밭, 그리고 송진사가 부정 축제한 곡식들까지. 그 모든 것이 현이와 운이, 그리고 법적인 보호자인 석수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형제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석수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현이와 운이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석수가 여전히 멍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특유의 해맑은, 아니 조금은 멍청해 보이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왔냐? 밥은? 그 한마디에 현이와 운이는 와락 석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야. 살살하나라. 뼈 삭는다. 석수가 엄살을 피우며 킬킬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시는 아버지 두고 어디 안 갑니다. 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석수는 투박한 손으로 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 마라. 나랑 살자. 내가 나무 많이 해올게. 너희들 굶기지는 않을 거다. 나무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우리 부자예요, 아버지. 운이가 코를 훌쩍이며 소리쳤습니다. 부자, 에이, 거짓말. 나 또 잃어버려서 나무도 못하는데. 진짜라니까요. 저 나쁜 아줌마 집도 논도 다 우리 거 됐어요. 석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집이 거기 마당 엄청 넓던데. 거기서 강아지 키우면 좋겠네. 석수의 소박한 꿈에 형제는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하의 거상들이 될 아이들과 그들을 키운 바보 아버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맑게 갠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지난밤의 폭우는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이제 석수의 집 마당에는 따사로운 햇살만이 가득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해피엔딩은 이들이 이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마지막 모습에 달려 있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석수의 집, 아니 이제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대궐 같은 기와집에는 더 이상 한기가 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는 두툼한 비단요가 깔려 있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풍경 또한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릿고개에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하고 소장료를 못 내 야반도주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겠지만 지금은 모두의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바보, 대감이라 불리는 석수와 그의 영특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또 쌀을 이리 퍼주시면 어찌합니까요? 곳간이 텅텅 비겠습니다. 집사가 짐짓 걱정스러운 척 장부를 내밀었지만 비단옷을 입고도 굳이 마당비지를 하고 있던 석수는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현이가 돈은 또 벌어온다 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다. 배고픈 사람 없게 다 퍼줘라. 석수는 여전히 셈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배고파 봤기에 남이 배고픈 꼴을 못 보는 그 천성대로 베풀 뿐이었습니다. 보통의 부자라면 금방 망해먹을 살림살이였지만 기이하게도 석수의 고가는 퍼내면 퍼낼수록 다시 차올랐습니다. 바로 천재적인 상제를 가진 현이와 운이 덕분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석수상단이라는 깃발이 펄럭이는 거대한 객주안. 현이는 장부를 넘기며 상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겨울은 함경도 쪽에 눈이 많이 온다 합니다. 그쪽으로 무명소못과 땔감을 미리 보내세요. 값을 올리지 말고 평년과 똑같이 받되 덤으로 콩 한 되씩을 얹어 주십시오. 아니, 행수님. 물건이 귀할 때 값을 올려야 남는 장사 아닙니까? 덤까지 주다니요. 상인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옆에서 붓을 놀리던 운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죠. 배고플 때 건넨 주먹밥 한 덩이가 배부를 때 먹는 고기 반찬보다 귀하다고. 그들이 고마움을 느끼면 봄의 약초와 산삼을 캐서 가장 먼저 우리 상단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게 진짜 장사죠. 형제의 장사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바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장사한다. 그것은 계산적인 상수를 뛰어넘어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힘이 있었고, 석수상단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거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탐욕의 끝을 보여주었던 악인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관아 뒷마당 똥장군을 지고 비틀거리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하고 얼굴에는 검댕이 채해진 채 악취 나는 걸음을 밭에 뿌리고 있는 노비들. 바로 윤씨 부인과 송진사였습니다. 이봐, 거기 똥물 튀잖아. 조심 안 해? 송진사가 툴툴거리자 윤씨 부인이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누구더러 조심하래. 자네가 비틀거리니까 쏟아진 거 아니야. 아우,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어서. 윤씨 부인은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통곡했습니다. 옥비녀를 꽂고 비단 치마를 끌던 그 고운 손은 온데간데 없고 동상 걸리고 터진 흉한 손만이 남았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들을 향해 코를 막고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와, 똥 냄새 난다. 똥부인, 똥진사. 저리 가, 이 녀석들이. 송진사가 지게 작대기를 휘둘렀지만 발을 헛디뎌 그만 똥통 위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철퍼덕. 으악, 내 입. 오물을 뒤집어 쓴 송진사와 그 꼴을 보며 비웃다 같이 미끄러진 윤씨 부인. 두 사람은 진흙탕 속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내년 때문이야. 내가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 독약을 구해준 건 내 놈이잖아. 그들의 추한 싸움은 구경거리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권력을 쥐고 흔들던 자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여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똥물 속을 구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석수의 집으로 관아의 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현이와 운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자네들의 효심과 능력이 한양 조정에까지 알려져 사또께서 특별히 포상을 내리시기로 했네. 이방은 비단에 쌓인 문서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네들의 원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문서일세. 죄인 윤 씨가 조작했던 호적을 바로잡아 다시 양반 가문의 적장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지. 이제 그 천한, 아니 석수 그자와의 부자 관계를 정리하고 떳떳한 양반으로 살 수 있는 기회야.
문 밖에서 차를 내어오던 석수가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양반. 그래, 우리 현이랑 운이는 원래 귀한 양반이었지. 석수는 자신의 달고 다른 집신과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리 비단 옷을 입어도 가려지지 않는 천한 태생. 천재 소리를 듣는 아들들의 앞길에 자신 같은 바보 아비는 걸림돌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석수는 쟁반을 마루에 내려놓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지만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방은 당연히 그들이 기뻐하며 문서를 받을 거라 생각했지요. 거두어 주십시오. 현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 지금 이 귀한 기회를 마다하겠다는 게냐? 저희에게 아버지는 단 한 분, 석수 아버지뿐입니다. 족보 따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낳아주신 은혜보다 길러주신 은혜가 목숨 걸고 지켜주신 그 사랑이 더 크고 귀합니다. 그래도 자네들은 앞길이 창창한데 언제까지 바보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텐가? 이번에는 운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꼬리표가 우리에게는 훈장입니다. 바보처럼 우직하게 사랑하고 바보처럼 아낌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가치입니다. 양반의 허울보다 아버지의 집신 한 짝이 우리에겐 더 자랑스럽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석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바보라서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아이들은 그 부족함마저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문이 열리고 현이와 운이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는 석수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거기서 울고 계세요? 아니, 먼지가 들어가서. 두 아들은 석수의 양쪽 팔짱을 끼고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버지, 저희 어디 안 갑니다. 평생 아버지 등골 빼먹으면서 붙어 살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장가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셋이서 천년만년 살 거니까. 석수는 코를 훌쩍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바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긴 어딜 가. 밥 먹어야지. 내가 오늘 고기 구워줄게. 아주 많이.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담장 너머로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으나 그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과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이 가족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 마을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었답니다.